오늘은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4년 영국 리버풀 북부 머지사이드 주에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살의 브라이언 블랙웰은 촉망받는 모범생으로 잘생긴 외모와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는 속칭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브라이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정확히 말해 브라이언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6년) 영국의 한 마을에 아이 한 명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브라이언 블랙웰입니다.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애태우던 블랙웰 부부에게 브라이언은 신의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죠. 브라이언은 부모의 사랑과 아낌없는 지지를 듬뿍 받으며 자랐고 어려서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자랑했습니다.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는 넘사벽 모범생이었죠. 게다가 운동도 잘해서 지역 클럽에서 주최한 테니스 학생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범한 능력을 가진 브라이언을 사람들은 브레인이라 불렀습니다. 블랙웰 부부는 아들 브라이언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컸고 아들이 외과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1998년 이들 부부는 아들 교육을 위해 연간 학비가 7,000파운드, 한화로 약 1,200만원에 달하는 명문 사립학교 리버풀 칼리지로 전학을 갑니다. 2004년 18살이 된 브라이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말 사바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짙은 검은색의 빛나는 머릿결을 가진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소녀로 브라이언은 아말 사마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죠. 사바의 아버지는 요르단에서 의사로 성공해 아주 유명했고 집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반면 브라이언의 아버지 시드니는 퇴직한 회계사로 어머니 제클린과 함께 골동품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상대적으로 여자친구의 집에 비해 여롭지 못한 자신의 가정 형편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고 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어떤 격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사바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은 사바에게 자신을 프로테니스 선수라고 소개했고 사우스포트의 약 45만 파운드, 화나 약 7억 2천만 원에 달하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어린 학생이 거짓말 스케일이 참 남다르네요. 거기다 심지어 리버풀의 스타 플레이어 제라드가 이웃이라며 자랑했죠. 그리고 사바에게 엄청난 액수가 찍힌 영수증과 함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는데요. 사실 이 반지는 동네 주얼리 상점에서 산 그렇게 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브라이언이 깜찍하게도 그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부르듯 브라이언의 거짓말은 멈출 줄 모르고 그 정도가 더해갔죠. 점점 그의 생활은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이키로부터 7만 파운드, 화나 약 1억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참가 자격을 얻었다며 허풍을 치고 사바를 그의 전속 매니저로 고용합니다. 2004년 4월 당시 브라이언의 계좌에는 9펜스, 화나로 약 150원 정도밖에 없었지만 사바에게 3만 9천 파운드, 화나 약 6,200만원짜리 급여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렇지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수표가 지불 거절되자 브라이언은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매니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 당장 너무 어려워요. 절 위해 대학 등록금을 모아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천 파운드를 미리 좀 쓸 수 없을까요? 꼭 좀 부탁드려요. 브라이언은 능숙한 연기로 매니저를 완벽히 속이고 부모가 자신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중 9천 파운드를 인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브라이언은 사바에게 6,600 파운드, 화나 약 1천만 원짜리 신형 포드를 사주며 뉴욕으로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참 고등학생이 노는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후덜덜합니다.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브라이언은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자신의 연봉을 4만 5천 파운드, 화나
약 7,100만 원으로 기재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거짓 정보로 신용카드도 13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인 시드니의 서류를 이용해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은행이 이렇게까지 허술하다고요? 어린 학생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은행이 한심한 건지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쯤은 우습게 여기는 허세쩐 브라이언을 탓해야 하는 건지. 브라이언은 이렇게 거짓말로 얻은 돈으로 흥청망청 매일같이 여자친구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그녀 앞에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성공한 완벽한 남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죠. 2004년 6월, 브라이언의 어머니 제클린은 무언가 변해버린 듯한 아들을 보고 수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비정상적인 아들의 소비 행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남편 시드니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블랙웰 부부는 브라이언을 크게 나무라고 제클린은 당장 은행으로 전화해 브라이언의 신용카드와 대출을 정지시킵니다. 허세의 원동력이자 거짓말의 미천이었던 대출과 신용카드가 막혀버리자 사실상 경제적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브라이언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2004년 7월 25일, 블랙웰 부부는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술을 몇 잔 마시며 브라이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도중 아버지 시드니는 브라이언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그를 비난했고 가득이나 불만에 가득 차있던 브라이언은 참지 않고 아버지한테 대들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언쟁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격렬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버지와 대화할 당시 브라이언은 벽에 그림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망치와 못이 들려 있었죠. 모든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은 손에 들고 있는 것들로 71세 고령의 아버지를 내리칩니다. 이때 부엌에서 내일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제클린은 이상한 소리에 거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브라이언을 말리기 위해 달려들지만 한창 나이에 10대 남자아이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을 말리는 제클린을 향해 마구 손을 휘둘렀고 결국 제클린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어머니를 욕실로 옮긴 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과하죠. 그러나 브라이언의 광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에 의하면 브라이언은 아버지에게 30여 차례, 어머니에게는 20여 차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안 곳곳이 붉게 물들고 너무 처참해 감히 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지만 브라이언은 구급차를 부르지도 경찰을 부르지도 않고 청소를 하거나 치우지도 않은 채 자신의 부모를 욕실과 거실에 그대로 두고 짐을 싸서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사바의 집으로 가죠. 사바의 집에 도착한 브라이언은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뉴욕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예매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죠. 여행 내내 브라이언은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엄청난 돈을 씁니다. 하루 숙박비가 무려 2,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50만원짜리 뉴욕 플라자 호텔 최고급 객실 프레지덴셜 수트에 3일 동안 머물며 온갖 비싼 음식과 샴페인을 마시고 한 끼 식사에 수천 파운드를 써댔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바베이도스 등 가는 곳마다 값비싼 호텔 스위트룸에 묵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죠. 이들이 17일 동안 여행해서 쓴 돈이 무려 3만 파운드, 화나 약 4,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은 모두 브라이언의 아버지 시드니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죠. 사바와의 여행에서 브라이언은 내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끔 자신의 부모와 통화하는 척 연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사바는
브라이언에게서 조금의 이상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브라이언의 부모는 집에 유기된 채 점점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를 발견한 이는 없었습니다. 2004년 8월 10일, 브라이언과 사바는 뉴욕 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브라이언이 사바의 가족에게 묻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마요르카 섬으로 휴가를 가셨는데 제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잠깐 여기서 신세를 져도 될까요? 사바의 가족들은 흔쾌히 승낙했고 브라이언은 사바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잠깐,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대 미성년자 단 둘이 보름이 넘도록 해외여행을 가고 아이 말만 듣고 집에서 생활하도록 허락해 준다고요. 브라이언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일주일 뒤, 브라이언은 영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A레벨에서 전과목 A를 맞으며 노팅엄 의대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브라이언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 우수한 성적과 미래 계획 등에 대해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훗날 브라이언의 담임은 이때를 회상하며 너무나 밝은 브라이언의 모습에 그가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2004년 9월 5일, 블랙웰 부부가 세상을 떠난 지 약 6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웃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블랙웰 부부가 예전에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기는 했지만 이렇게 긴 시간 여행을 간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랙웰 부부의 한 이웃은 그들의 집을 지나가던 길에 우체통에 우편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그는 블랙웰 부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우편물을 가지고 그들의 집 문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참을 수 없는 역한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불현듯 불길한 생각이 들어 창문으로 몰래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파리와 알 수 없는 이상한 벌레들이 가득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참혹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시드니가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욕조에 누워있는 시드니와 제클린을 발견합니다. 시드니는 거실에서 한 손에 안경을 쥔 채로 의자에 앉아 축 늘어져 있었고 제클린은 욕조에 얼굴을 박은 채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된 그들의 모습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그들의 사인을 확인했으며 사망시간을 2004년 7월경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장과 시드니 제클린에게서 브라이언 외 제3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가장 먼저 브라이언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2004년 9월 8일, 경찰은 사바의 집에서 브라이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브라이언은 범행 시간에 자신은 미국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경찰의 압박과 신문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짓을 했다니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가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건 뭐죠? 아빠, 사랑해요? 정말 마지막까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다니 욕도 아깝습니다. 2005년 6월, 브라이언이 체포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리버풀 형사법원에서 브라이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들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거해 브라이언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은 무한한 성공과 권력, 인기를 욕망하며 지위나 성공을 위해 대인관계에서의 착취, 공감, 결여, 사기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는 인격장애입니다. 이들은 현실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욕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치밀한 거짓말로 꾸며진 자신이 만든 환상에 살고 있죠.
이들은 환상이 무너질 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여자친구 사바 앞에서 항상 거짓으로 자신을 완벽한 남자로 꾸몄습니다. 자신의 사치와 거짓이 부모에게 발각되어 저지당하자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브라이언이 왜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명확한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부모가 뉴욕 여행을 반대하자 자신이 만든 환상의 세계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분노에 광기에 휩싸여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브라이언의 이런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고려해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과실치사로 그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 6월 29일 리버풀 형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재판에 앞서 그의 변호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읽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원한 당신들의 아들입니다. 세상 무엇도 당신들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들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전 제가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매 순간 괴롭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는 재판 중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리버풀 형사법원은 브라이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최소 6년을 복역한 후에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주관하던 판사는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석방은 없을 거라고. 이 말을 들은 브라이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너무나 소중했던 블랙엘 부부,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났던 아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엄친아 아들과 그를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부모,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던 이 가족은 인격 장애를 가진 아들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부모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